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우리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또 판매 시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역량 강화 강의 세 번째 시간은 그 마케팅 역량 강화 시간입니다.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기, 그다음에 최신 마케팅 트렌드,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청받은 것은 하도 이 코로나 전후로 마케팅 환경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IT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들의 발전으로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마케팅 트렌드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케팅 제대로 이해하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마케팅의 이해, 개요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제대로라는 표현을 썼냐면 마케팅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만큼 알 수 없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이 복잡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마케팅 제대로 이해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뭐든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몇몇 기관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미국 마케팅 협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유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 뜻이냐면 교환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남과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꿈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마케팅 계획을 짠다는 건 뭐냐면 교환을 계획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고 내가 화폐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용역 제품 제공하고 돈을 받겠다. 내 물건과 상대의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기관의 정의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학회 다른 이야기 좀 더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게 이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환을 강조했는데 이건 마케팅 협회의 정의고요. 미국의 마케팅 학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그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교환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도 교환은 비슷하죠.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이니까.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의 정의 이외에 하나를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마케팅 협회나 마케팅 학회 정의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이다. 그렇죠? 강조되어졌던 걸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케팅 학회에서는 이 마케팅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환을 한다는 면은 같죠.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정의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들과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을 묶어서 미국 두 학회와 한국의 마케팅 학회를 합쳐서 하면 교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시장에 맞게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장에 맞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 맞는 교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저에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앞에 했던 학회들의 정의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고객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가치라고 불리고요. 그게 제품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이 됐던,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물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됐던 가치를 제공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보상을 합니다. 이거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뭐 기타 등등. 보상은 뭘로 받습니까? 금전으로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돈으로 받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받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마케팅 영역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마케팅 영역에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다룬다. 자,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이란 말인데요. 마켓이라고 하는 단어와 진행 중이라고 하는 ing란 말이 합쳐진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마케팅 협회의 얘기 중에 시장을 정의하고라는 게 있었죠. 결국은 마케팅이란 말 자체가 마켓, 시장이 ing, 움직이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장이 계속 ing, 진행형이에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정답일 수는 없겠죠. 왜?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케팅이 어렵게 느껴지고 마케팅이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케팅을 실행하려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마켓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것보다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시장은 이해관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꼭 정답을 맞추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시장은 움직이니까 잘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만큼 지식도 필요하지만 감각이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도 학문적으로는 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시장이 움직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시간 내 다룰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전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맞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럼 마케팅은 어떤 걸 다루는가? 이 영역은 그냥 이렇게 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초에는 특정 부서의 또는 직무 담당자의 일이었던 것이 회사 전사적으로 종업원에서 관리자, 상위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 또 품질 분야에서 생산 분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다 함께하는 품질 관리가 됐고 생산 관리 역시도 설계 관리에서 채권 관리까지 그 재무 관리 부분까지 연결되어진 걸 MRP 프로그램에 담아 있던 것을 보았듯이 전체적인 일이 되어진 거죠. 특정 부서의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 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다 생각보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예전으로 말하면 세일즈라고 하는 영역이 마케팅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부터 다양한 부분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부분까지 확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상 우리가 보면 이런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앞에 있는 영역들 중에 일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맞이하는 영역으로 조절을 해보면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경영 환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케팅 환경 자체가 경영 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보통 거시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 다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마케팅에 대한 것을 기업 경영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 시설은 이런 것이 다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너무 과하지 않게 관심만 가질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시적 환경이 쭉 있으면 이 거시적 환경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 통계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인구 통계이거든요. MZ세대, 결국은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MZ세대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떤 구매력을 갖는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시장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켓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마케팅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환경 중에 거시 환경에 대한 예만 잠깐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런 정말로 정치적이고 이렇게 너무 법률적이고 크고 상위의 개념만 마케팅에서 관심 가져야 될 환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환경, 기반 환경이라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제품을 갖고 있을까? 어떤 것이 강점일까? 이런 게 이제 내부 환경, 내부 역량이 될 거고요. 또 관련된 조직의 환경, 경쟁이나 시장 환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거시 환경의 예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처럼 나머지의 다른 환경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꼭 이 제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마케팅 환경, 내가 생각하는 시장에는 어떤 이해 카테고리가 있을지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히 마케팅 환경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마케팅에 아주 유명한 저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명저들 중에 가장 인문적으로 알려져 있고 누구라도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 다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책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자료 또는 책 중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은 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리면서 되게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시장과 소비자, 흔히 말하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 또 나를
또 내 조직을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처음에 아주 작은 책으로 나왔다가 이제 두껍게까지 다 나왔는데요. 한 번쯤 개정판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마케팅을 이해하고 마케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환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법칙이 더 있습니다. 여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쓴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든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든 다시 한번 마케팅을 돌아볼 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책이고 저도 자주 애용해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뭐 꼭 시원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시고 싶다는 걸 갖습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니즈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수요 조사, 욕구 조사할 때 니즈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걸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면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이 목이 마르면 몇 명이 마시는 것을 구매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100명이 다 사지 않을까요? 그런 니즈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케팅에서 통상 쓰는 니즈라는 말은 원스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목이 마른데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이 마르다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니즈라고 하면 원추는 무엇을 마시고 싶다, 뭐뭐를 마시고 싶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5초든 10초든.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난 뭘 마시고 싶지? 생수를 드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뭐 탄산음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콜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스도 있을 거고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간 맥주 같은 걸 드시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것과 교환하는 거죠. 마시고 싶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다는 욕구를 해결할 대상물과 우리가 무언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거꾸로 마케팅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시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맥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을 권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것이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즈가 아니라 원츠가. 그래서 니즈 욕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니즈를 안 하고 원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목이 마르시면 무엇을 선택해서 마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안내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 한 잔을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생수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환을 위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최신 트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하고 달리 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트렌드나 교육, 뭐 트렌드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자주 업데이트해서 전달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마케팅 활동들을 반영하셔서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보시면 내가 어디쯤 어떤 방법을 쓰고 있구나. 지금 이러한 마케팅 트렌드들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은 SNS 마케팅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케팅이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대면 서비스.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로 구매해서 그것을 집 앞으로 전달받는 그 모든 마케팅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장보다는 핸드폰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가상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제하고 요청하고 했던 사항들이 SNS를 통해서 다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SNS 마케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 시설의 특성상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제품의 특성상 SNS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무언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든 뭐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든.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아픈 이야기가 써 있네요. 무서운 얘기가. 관계의 파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NS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관계가 굉장히 폭넓어지고 다양해지고 그동안 만날 수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쉽게 만나는 거니까 관계가 커지는 거잖아요. 확대되는 거. 그런데 제가 관계의 파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의 석학이나 마케팅 전문가들이 여러 번 언급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집약해서 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트렌드를 알 수 없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니즈와 더 많은 원치를 알아야 되는데 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는 더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수록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많아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20대 소녀가 원하는 거를 나는 알게 됐어요. 그동안 한국에 있는 20대 소녀들을 위한 숙녀라고 해야 맞나요? 네, 20대 숙녀들을 위한 무언가의 제품을 준비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숙녀들의 요구를 아는 것. 또 한국에 온 관광객으로서의 20대 숙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는데 거꾸로 트렌드가 알 수 없어진 거예요. 시장이 작을 때는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고 고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자꾸 시장이 벗어나고 있고요. 불가역적인 변화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최근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가역적이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고 누가 예측했던 일도 아니고 물론 예방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것도 뭐 이견이 있는 것이라서 딱 어떻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SNS라는 걸 통해서 마케팅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ing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장이 ing 변화해 간다. 지속적으로. 그걸 마케팅의 변화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트렌드란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수가 동조한다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유지되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비슷하죠. 예, 유행. 인기 있는 특정 시기와 특정 기간에 인기가 있는 것. 그래야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래야 그 서비스가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다수가 동조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트렌드,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라고 하는 거는 대중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를 알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마케팅에선 이런 의문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볼 마케팅 트렌드를 보기 전에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SNS 마케팅에 있어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죠. 인스타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중을 움직이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트렌드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가 동조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입는 걸 유행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입는 걸 유행하는 패션이다. 여러 사람이 착용하는 걸 유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중들이 SNS가 발달하고 난 이후에 특정 소수의 영향력은 거꾸로 더 커져서 그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진짜 존재할까? 거꾸로 이렇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집중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는 좀 다양한 모델들이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인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방송 광고에 그 사람이 여러 편 나오죠. 네. 집중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화된 소수들이 대중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대중은 존재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보면, 마케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대중은 존재할까요? 우린 대중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문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케팅의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요소를 봐야 하는 거죠. 대중에게 판매해야 되는데 대중인 존재할까? 이들을 움직이는 소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은 과연 마케팅의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게 우리 현실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2019년에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도 가속화되어질 마케팅 환경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마케팅 트렌드들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가 강력해진 거죠. 그죠?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옆집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아미들은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 뉴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있었던 검색 순위 1위에 대한 조작 문제라든지 조작되어진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정보와 뉴스의 불완전성을 인해서 잘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믿을 사람만 믿는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접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강조된 거죠. 도어 투 도어.
내게 손안에서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실시간에 가깝게 어딘가에서 나에게 이미 물건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만으로, 음성이나 사진, 영상만으로 세상과 만나고, 여기서 세상과 만나는 건 뭡니까? 마케팅 세상과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구매도 많아졌고, 일시적으로 집중화되어지는 구매력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죠. 컴퓨터와 대화를 하듯이 입출력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쌍방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마케팅의 트렌드이고 현상입니다. 자, 매트릭스, 또 초타겟팅, P2P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지가 이익이다. 왜 이미지가 이익이 돼갈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이미지는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누구 한 사람의 이미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많은 다수가 그걸 따라하면 그 이미지를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힘, 모델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는 모델을 위해서 가상 모델이 생기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곳,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은 기업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불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리할 수는 없을까요? 항상 불리하기만 합니까? 그럼 유리하다면 어떤 면이 유리합니까? 불리한 면들은 쉽게 언급이 될 겁니다. 유리한 면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협회도 독립적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체계화되면서 내걸었던 많은 슬로건들, 또 이슈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도 제대로 물건을 만든다 했습니다. 장애인이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뭐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도록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브랜드이자 우리의 이미지였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세상에 각인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브랜드는 어떤 힘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그건 로고나 네이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브랜드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하면 그건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브랜드의 힘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브랜드의 힘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인식은 되어 있어야 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미약하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도 할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 주어졌던 과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애인이 만든 물품, 장애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단순히 곰돌이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브랜드만이 아니고 로고나 디자인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자 하는지 잘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 트렌드들에 대한 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트렌드들이 어떠냐에 대한 것 못지않게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마케팅 트렌드들을 다시 한번 열거해서 보죠. 소셜 네트워크가 강력해졌다. 공개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절대적인 접근성과 접촉성이 강화된 시장이다. 인터랙티브의 시장이고, 매트릭스, 요즘 뭐 메타버스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초타겟팅, P2P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근마켓 같은 거죠. 가만 생각하면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세금을 잘 안 내잖아요. 여기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마케팅적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 가지 마케팅 초 트렌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마케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는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특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브랜드,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걸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전제 내에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 우리 제품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어떤지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 시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드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리점 이외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시장이 또 있어요. 브랜드하고 상관없이 다 하는. 그럼 우리의 유통 경로와 수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팔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해야 됩니까? 더 비싸게 해야 됩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은 어떻게 돼가나요? 홈쇼핑에서 많은 전자제품을 팝니다. 그럼 전자제품 대리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군가가 대리점도 아닌 사람들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통의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현재 직업재활시설도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각 생산시설이 판매도 하고 판매시설을 통해서 판매도 합니다. 동일한 가격입니까? 규격은 동일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구분해야 될까요? 고객들에게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가격이 같은 게 유리할까요? 다른 게 유리할까요? 포장 단위를 바꿀까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마케팅을 하기엔 우리가 굉장히 힘에 벅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모바일로 뭔가 관계를 하니까 새로운 휴머니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이건 마케팅의 굉장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하시라고 하고 실제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쟁에 대한 정의, 이런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협력 경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유 경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흔히 마케팅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얘기죠. 이걸 깊이 있게 다루면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다루면 앞에 했던 요 세 가지 정도를 협의의 니즈라고 하고요. 요거를 원츠라고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파는 건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전체를 니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고객의 니즈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협의의 니즈와 원치를 좀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더 마케팅 계획을 짜거나 실행하는 데 유리하겠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트렌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드렸고, 그것을 자세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마케팅을 실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도 들어가고 또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만하면 이미 시장이 변해버리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대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단 지금 우리가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판매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판매 시설 이외에 생산 시설도 있죠.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되나요? 생산 시설이. 판매 시설이 또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표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라는 건 설명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SNS 마케팅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잡한 데이터가 난무하는 마케팅을 분석할 때 쓰이는 것들이 여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할까요? 또는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현재? 저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마케팅 기법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세상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많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면 보지도 못했던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고민하거나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을 찾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케팅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이 직업재활시설로서 꼭 알거나 활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신 트렌드들에 대한 제목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제가 이쪽 분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강조드리는데 강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2022년 것도 다 나왔지만 올해에 대한 마케팅 트렌드를 이미 작년 10월, 9월 달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 참석한 어떤 컨퍼런스도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도 있었고요. 20년도 있고 21년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것도 지금 다 나와 있죠. 내년에 마케팅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하다는 것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당신은 이걸 해야 돼 라고 마음속에 울림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앞에 복잡한 것들을 보시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마케팅을 강의하는 저도 그렇고 마케팅을 컨설팅 하면서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저도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ack to basic이라고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과도 같이 고민하는 게 이렇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말을 이 영어로 된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신뢰라는 말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 그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신뢰는 믿음이고 확신이기도 하지만 추종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적인 의미하고 달리 추종과 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브랜드와 모델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 실체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신뢰를 주는 것이지만 인문학적인 또는 신뢰란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정의 이외에 무엇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요? 무엇을? 믿음과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추종하고 그걸 우상화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작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 추종하는 거죠. 심지어 그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등장만 해도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과 확신을 주는 신뢰적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많은 복잡한 기법들이나 툴들, 분석들의 그래프들
용어들 빼고 마케팅은 결국 추종하고 우상화할 정도까지의 믿음과 확신을 주는 신뢰적 행위라고 재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통상 신뢰라고 하는 것, 트러스트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 최소한도 몇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했던 것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품질 특성을 죄송합니다. 품질성, 즉 품질 특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신뢰는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느낌, 내가 원하는 감성을 제공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뿐만이 아니라 감성까지. 감성을 만족하겠다 이런 것이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품질입니다.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그러한 많은 시스템 인증이나 제품 인증과 같은 걸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목표라고 ISO 9001의 목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품질 특성이 있으면 신뢰가 생기나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구매한 이 제품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이 제품이나 또는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가서 구매한 이 제품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성능을 내야 되고 동일한 가치를 내게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품이면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서비스면 어떤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매를 했다면 그것이 장소가 어디든 언제 구매했던 통일되게 그것을 내게 제공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관되게 변함없이 꾸준히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산 건 괜찮은 제품이고 내일 산 건 괜찮지 않으면 품질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건 이렇게 시간이 걸쳐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신뢰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것만은 꼭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동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어느 한 시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이 함께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 함께하면 더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식 개선에는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함께하고 장애인 각 기관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은 직업재활만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직업재활이 전국에 150개, 160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판매 시설도 또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케팅은 뭐가 있으십니까? 내년에 공동 마케팅의 전략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SNS가 됐던 그렇지 않든 첨단 기술을 사용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동으로 할 일이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따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통의 이슈와 공통의 전략과 공통의 메시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브랜드가 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균일한 품질과 균일한 가격과 균일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 시설들 간의 경쟁도 있을 것이고 민간 기업하고의 경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이 합의 봐서 통일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합의되어지고 이건 대외적으로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물론 품질이나 가격 서비스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합의 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마케팅, 이것만은 꼭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와 같다.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것과 마케팅이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 나름의 정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케팅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앞에 첫 시간에 품질 관리, 두 번째 시간에 생산 관리와 특히 3종 OS를 다루었던 모든 것들이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검증하고 그걸 드러내기 위한 인간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자신의 이름과 또는 하고 있는 일로 자신을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겠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맞으면 함께 할 일도 생깁니다. 차도 한 잔 같이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함께 일도 하겠죠. 그런 과정이 깊어지면 우린 인간관계가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겨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인간관계에서 그걸 만들어내면 위선이거나 연극이거나 사기이거나 이럴 수 있지만 마케팅을 그런 인간관계와 같이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 의도한 반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을걸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모든 고객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모든 고객은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고객은 고객 또한 완벽하지 않다. 단순한 3단 논법이죠. 그런데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심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객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점보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 기업에 비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생산 설비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적 자원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고객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은 꼭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호기심에 먹어본 음식은 없습니까? 이건 너무 비싼데 하면서도 산 물건은 없나요? 서비스도 그렇지 않나요? 거긴 별로 가면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거나 그래도 거기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나 하고 해서 경험해본 서비스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민간 경쟁 기업에 비해서 분명히 핸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고 가장 싸고 가장 좋은 품질을 가장 원하는 시기에 사셨습니까? 모든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하는 아까 마케팅 환경 분석에 보면 내부 환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맨 위쪽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 또는 단점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내가 누군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게 먼저 와서 자기소개를 하길 기다리면 그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가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관계가 출발되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역시 내가 먼저 어떻다라고 소개하는 과정으로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을 좀 더 마케팅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불완전한 고객에게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불친절하고 욕을 하는 욕쟁이 할머니 가게는 손님이 끊임이 없을까요? 품질은 좋았지만 서비스는 엉망이지 않나요? 심지어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앞에 손님이 남기고 한 걸 자기가 치우고 할머니 놔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그 돈을 내고? 그거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우리 시설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원해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에 대한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녹화 강의를 하는 특성상 여러분하고 현장에서의 Q&A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보면 오늘 강의를 주관한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고요. 저희 개인 메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중간에 이미 몇몇 질문들이 있어서요.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 인증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마케팅 트렌드를 몇 가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 교재에는 그걸 첨부해서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몇 해 전 또는 몇십 년 전에 이런 수험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면서 제가 어떤 영화의 제목을 드린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장애인의 삶 중에서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성취를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꼭 옳은가에 대한 갈등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답은 없는 것일 수 있다. 그걸 계속 추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숭고한 일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